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연일 집값 거품 경고하더니 최악 6% 하락 예상한 한국은행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과 미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를 테스트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국가적인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금융권들이, 은행권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체력 테스트를 한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이제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긴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몇 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충격이 왔을 때도 충격이 덜하고요. 또 충격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또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체력이 미국보다는 약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보통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지수를 무려 40%나 하락하는 그런 지수를 상정을 해서 이런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6%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지수를 상정을 한 것이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한은이 또 금융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으며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마이너스 6%밖에 상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이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유를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국은행이 금융권, 은행권에다가 배당을 제한을 했었어요. 원래 초에 배당 제한을 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체력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했는데 그 경제 성장의 밑바닥에 받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로 받쳤다. 1765조 원이나 되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 위에 있는 경제성장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국내의 자료를 통해서 외국의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자료와 이제 외신 자료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국내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외신이 좀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내용이 형성되게 된 이유를 좀 찾아보고요. 선진국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많은 위험을, 경제적 위험을 부담을 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도모했는지를 비교 평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자, 연일 거품 경고하더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6% 하락을 예상한 한국은행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은은 지난달 금융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의 유동성 감소, 자본 유출 등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가격 조정이 나타날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금융위원회가 2일날, 7월 2일날이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라는 데서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10년 전 하우스포어 깡통 전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게 강력하게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어서 이런 발언들을 한 걸로 보는데, 이게 속내가 정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걱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날, 7월 4일날이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향후 2년간 최악의 상황에 집값이 6% 넘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집값 거품이 어떻고 고평가가 됐고 급락할 수 있다, 대내외 충격에 약할 수 있다, 또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큰 위험이 봉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이 최악의 상황이 또 온다면 집값이 6% 정도 하락할 거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건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같은 시기에 미 연준도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예요. 왜 가정을 하냐 하면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논의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로드맵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예비군 훈련하듯이, 민방위 훈련하듯이 울려서 이런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로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매뉴얼대로 탁탁 했을 때 빨리 회복되고 복구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미 연준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은 40%의 집값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가격을 40%나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6%, 미국이 마이너스 40%라는 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 안목과 시각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하방 경직성이 하방이 됐을 때 이걸 받쳐주는 여러 가지 방법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들을 이제 시장 정책으로 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한 가정을 해서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하게 했냐라고 하면은 뒤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해가 좀 가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 6월 25일 날 자, 은행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다며 뭘 했냐면은 배당 제한을 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도 금융권이고 한국은행도 금융권이고 은행도 금융권이에요. 근데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니까 배당 제한을 풀었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원래 초에 은행들한테 이 배당 제한을 걸었어요. 어떻게 배당 제한을 걸었냐면 순이익에 최대 20% 이하로만 배당을 해라. 그래서 배당 제한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 끝나고 이제 7월 달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들한테 이런 그 스트레스 테스트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상정해, 이거 더 낮은 가정을 상상해야, 예상을 해야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의 어떤 그런 효과를 제대로 이제 예방을 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참 요식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제가 의심이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거나 어떤 경제적 충격이 오게 되면은 예금이 대량으로 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자본을 예비하는 예비 자본들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20% 이상의, 그러니까 배당을 지금 20%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자, 배당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식행위처럼 되게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제한을 풀어버리는 요런 로드맵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국민들은 지금 허리가 졸라매고 이런 여러가지 전염병 사태 때문에 그 빚더미에 앉아있고, 가계부채, 지금 뒤에 가계부채도 얘기 나올 건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은 배당 잔치를 하기 위해서 요런 로드맵을 갖고
이제 어떤 경제 충격이 왔을 때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배당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웃고 있지만 이게 되게 속 쓰린 웃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슬프네요. 네, 다음 뉴스는 위기 극복, 가계부채로 1765조 원, 시한폭탄 이후에 키운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계부채로 탑을 쌓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경영연구소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를 포기했다. 또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늘린 것 외에 효과는 없었다. 자, 이런 식이라면 저금리를 꼭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위기 속에서 한국은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자체가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한 국가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자평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자, 그리고 저금리와 재정 확대를 통해서 유동성을 적극 푼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속내를 보면은 가계부채는 유례 없이 급증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세계 탑이라는 암울한 타이틀을 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게 되면은 자, 2020년 국가별 실질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가운데 이 점선이 16개 선진국의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작을수록 경기 방어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성장률을 잘 방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주력 국가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게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가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런 그래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그걸 감안하셔서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월등히 높다라고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요. 외신의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외신의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 전 세계 주요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고 나왔고 그래프가 각국의 그래프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 특히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나온 자료와 국내에서 나온 자료가 조금은 수치가 다르다. 왜 이런 통계 자료가 다르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 통계를 내는 그 데이터를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런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가 중요한데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작년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부여했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관리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걸 중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은은 금리 내릴 테니 각자 도생하라는 메시지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은행권들한테 우리 금리 내릴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남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세계 최상위 경제 성장률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비결이 가계빚이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정부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경기 방어를 해왔다면 한국은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놓죠. 그 중에서 많은 자본을 풀기도 하고,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 이 양적 완화를 국가가 그 위험을 부담을 하고 국민들 개개인의 가계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해 왔다라는 것인데 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와는 좀 반대로 했다는 것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부채가 13.3%가 늘어날 때, 대폭 늘어날 때 가계 부채는 3.2%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무려 14.3%의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동안에
가계부채는 1.8%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0.1% 늘어나는데 국가부채는 7.5%니까 75배, 무려 75배나 국가부채가 증가될 동안에 가계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아주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왔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6.6%가 늘어날 동안에 정부의 부채는 4.2%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금융당국이 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위험을 부담을 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또 예비 자금으로 많은 돈들을 축적해 놓거든요. 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이런 세금들을 거두고 또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열심히 냈던 것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굉장히 큰 위기가 왔고 가계 또는 개인들의 어떤 생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가계들한테 대출 받아갖고 니네들 각자 도생해 라는 식으로 대출을 확 풀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치로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은요, 아무리 국가의 그 부채를 관리하느라고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잘 재정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 서민 경제, 국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아꼈던 거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자금이 든다라는 거를 선진국들은 다 아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또 금융당국은, 재정당국은 모를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만 경제학을 공부해도 또 외국의 사례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한 걸까요? 참 그게 의문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위험을 안고 도와주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각자 개인이 위기를 넘기라고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 뿐이라는 평가죠. 근데 이게 한국은행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은행 28조 법에 보면은 극심한 통화 팽창기, 최근 같은 경우죠. 양적 완화를 대량으로 했으니까 국민 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 최고 한도 또는 분야별 한도를 제한하라라고, 관리를 하라라고, 개인의 부채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은은 과잉 유동성 국면에서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쓴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한은법에도 이렇게 하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근데도 한은은 왜 이런 통화 관리나 국민 가계 부채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참 그게 의문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이유가 좀 알고 보니 어떤 또 배당을 좀 수월하게, 은행권, 금융권 이런 당국의 배당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뉴스 하나와 선진국들은 국가가 위험을 부담을 하고 국민의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은 정말 잘 아꼈고 가계부채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라는 상반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 내용을 좀 절실히 잘 아시고 팩트 체크하셔서 사실을 제대로 알고 뉴스라든지 소식을 듣는다면 올바른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